이데일리 김유성입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름이 아니라 환율에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공교롭게도 환율에 따라서 대통령님의 지지율도 좀 약간 움직이는 것 같긴 합니다. 뭐에 따라서? 환율 환율에 문제에 따라서? 따라서요. 네네. 지금 보니까 환율이 1,500원대 중반대를 달리고 있는데 일단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현 상황에 대한 대통령님의 진단을 좀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게 중앙정부 입장에서 환율을 어떻게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목표라던가 혹시 이후에 뭐 다른 뭐 보관이 좀 있으실지 네.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환율은 1,500원 중반대로 갔나요? 48원. 높은 건 사실이죠. 그리고 일시적이라고 봅니다. 제가 잠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공급 요소, 그다음에 수요 요소가 있는데 환율 공급 요소는 정말 전대미문의 경상수지 흑자 때문에 사실 매우 높아요. 공급이 많죠. 그러니까 하락 요인이 많다. 그런데 중동 정세 불안정 때문에 생기는 이 불안정, 이게 이제 상승 요인이죠.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를 또 해보면 좀 판단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 하나 더하기 요인이 있어요. 주가가 단시간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외국인 보유 비중이 너무, 그러니까 대한민국 주식시장 안에서의 보유 비중은 조금 올랐더라고요. 한 2, 3% 정도. 그런데 투자 펀드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보유물 비중이 그 펀드 안에서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전에는 뭐 예를 들면 2%였는데 그 회사 지침은 뭐 예를 들면 2.5%다. 그런데 이게 커져가지고 6, 7%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내부 리밸런싱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그 비중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팔아야 되는 거죠. 팔면 이제 원화로, 달러로 환전을 해야 되니까 이게 수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크다고 봐요, 단기적으로는. 근데 이게 계속되기는 어렵죠. 언젠가는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균형을 맞추겠죠. 언제인지 어느 지점인지 나도 몰라요. 알면 저도 좀 주식 투자를 세게 할 텐데. 그러나 전체 흐름은 대충 감을 잡을 수 있겠죠. 그냥 그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 환율이라고 하는 게 있기도 어렵고, 짐작되는 적정 환율은 있겠죠. 적정 환율이. 근데 지금은 정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시적 현상이라고 보여져요. 그 정도. 네. 이제 저기 이렇게 할게요. 이게 네. 종합통신사들 중에 네. 안 한 데가 있죠. 안 한데 지금 뉴스원인가? 뉴스원입니다. 네. 뉴스원 한 분.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마칩시다. 네, 네. 심원기 그다음에 저기는 뉴스를 공급하는 곳이니까.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원의 심원 기자입니다. 그 대통령이 어제 그 총리를 지명하시면서 이제 그 2년차 국정 다시 이제 힘차게 시작을 하실 텐데 지금 추가로 이제 개각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당장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서 한 4-5군데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요 개각 시점과 그리고 청와대 참모진 분들 중에서도 조금 그 교체 시기가 되신 분들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전망이 있어서 요 구상에 관해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정부 출범 1년이 됐는데요. 이제 우리도 뭐라 그럴까? 일하는 방식과 내용, 방향 이런 것들을 좀 재조정해야 될 시점이 돼 가는 것 같아요. 총리께서 지금 이제 사퇴를 하시게 될 테고 지금까지는 내각이 아주 잘 굴러갔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강원식 시장께서 적절히 잘 표현해 주셨던데 어쨌든 김인석 총리의 정말 뛰어난 리더십으로 내각은 정말 큰 소리, 잡음 없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제가 제시하는 방향대로 치열하게 잘 달려왔어요. 성과도 많이 냈습니다. 아마 역사적으로 이렇게 단기간 내에 구체적 성과를 많이 낸 내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잘해줬죠. 근데 이제는 또 다른 역할을
맞는 게 더 적정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역할을 바꾸게 됐는데, 일단 뭐 중소기업 벤처부부터 이제는 좀 역할의 방식 뭐 이런 걸 좀 바꿔야 될 때가 몇 군데 있죠, 사실은. 근데 이거는 좀 시기나 이런 건 아직 모르겠어요. 이 내각이 뭐 임기 끝날 때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지치기도 하고 사실 힘든 데도 많아요. 너무 힘들어서 막 건강에 문제가 될 정도로 그런 경우도 있어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규모의 개각을 해야 될 텐데, 지금으로서는 어느 시점에 어느 부처를 어느 정도로까지는 뭐 내가 세밀하게 아직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규모의 개각이 있지 않을까?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균형적인 측면에서 자기가 빠졌다. 여기는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부분이 있으세요? 네, 이제 대통령님 주목해 주십시오. 마지막 한 번. 아니, 어디가 좋아요? 왜 빠졌다고 저는 생각하는지. 뉴미디어를 한 분 더 하시면 어떨까? 그러세요, 뉴미디어를 그러면. 한 분 더 하시면 어떨까? 네. 네, 시민언론 민들레. 네, 민들레도 여기 출입하세요? 예. 내가 그 주요 독자인데. 김성진 감사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시민언론 민들레 김성진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언론과 관련돼서 좀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아까 이제 모두 발언에서도 그 직접 소통을 통해서 투명성을 강화하셨다고 하셨고, SNS도 좀 누구보다 아마 활발하게 하시는 것 같고, 또 국민들도 생중계 통해서 국무회의나 뭐 어떤 국정의 성과를 직접 보고 계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대통령님께서 항상 X를 통해서 기자들의 기사를 또 공유를 하시고, 또 왜곡 보도나 어떤 가짜 뉴스에 대해서 좀 바로잡기를 하시는데, 다만 이 부분이 이제 개별 건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잘 이해를 하고 있지만, 국민주권 정부의 어떤 언론의 청사진이랄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마 언론인들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언론 정책의 방향, 그 다음에 미디어 생태계가 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거 말 잘못하면 큰일 날 수가 있는데. 좋은 질문이시고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기도 해요. 제가 이제 개별 기사에 대해서 이건 팩트가 이렇다. 이거는 뭐 너무 심하다. 이런 표현을 가끔씩 하지 않습니까? 뭐 매우 섭섭하실 수도 있죠, 여러분. 근데 여기 청와대 출입하는 분들이 쓴 기사는 아닌 것 같아요, 주로. 주로 바깥에 사회 문제나 뭐 이런 쪽이 쓴 기사들 같아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언론은 보호돼야 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이 민주주의 사회의 주권자들의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게 정보고, 그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언론의 역할인데, 1차 역할인데, 물론 의견도 내죠. 그런데 그게 만약에 왜곡 조작되거나 가짜일 경우에는 주권자들의 주권 판단을 왜곡하잖아요. 그건 정말로 위험한 거죠. 나쁜 걸 넘어서 위험합니다. 주권자들의 판단을 왜곡 조작하고 일정한 방향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의도된 조작 가짜 정보를 생산해서 주입하는 행위는 저는 헌정질서 파괴 행위라고 봐요. 언론을 보호하는 이유는 정부 영역에서 국민의 비용으로 국민에게 모든 정보를 다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민간 영역이 자유롭게 객관적인 정보를 투명하게 공정하게 전달하고, 또 그에 기반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어느 쪽이든 낼 수 있겠죠. 근데 의견은 저는 뭐라고 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의견이니까. 근데 팩트를 조작하는 것은 그건 헌정질서 파괴 행위다, 중범죄 행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의도가 있는 것이라면, 그거 오보는 어쩔 수 없죠. 아니, 있는데 잘못 알아서 그런 거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고의적인 경우라면 정말 심각하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가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일상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 바로 가짜 뉴스라고 생각해요. 가짜 뉴스. 가짜 뉴스를 오해에 기반한 것이면, 오인에 기반한 것이면 수정하면 되잖아요. 근데 오인에 기반해서 잘못 보도해놓고도 수정을 절대 안 하려고 하는 건 정말 그건 무책임한 거죠. 그건 권력을 남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은 매우 중요하다. 민주공화국을 떠받치는 핵심 장치
중에 하나다. 그래서 보호되고 보장되어야 된다. 그러나 그만큼 특별히 보호하고 보장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개인이 트위터에다가 거짓말하는 거와는 차원이 다르다. 그건 공신력이라고 하는 게 부여되기 때문에 그렇죠. 공신력을 가지고 국가 공동체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보장을 받으면서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가짜 뉴스를 고의로 퍼뜨린다. 질서 파괴행위라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에서 그 책임을 잘 안 지는 것 같아요. 사실 거의 대부분의 언론이나 언론인들은 정론 직피를 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극소수의 언론사 또는 극소수의 언론을 참칭한 사람들이 전체 언론인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언론 환경을 훼손시키고 있죠. 저는 그걸 구분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피해자들이 할 수도 있지만 국가의 경영을 책임지는 저 같은 입장에서도 책임을 정확하게 물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경계선에 해당되는 걸 하면 안 되겠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명확한 것들. 요즘은 제가 공보 측에 따옴표 얘기를 가끔씩 해요. 따옴표가 이게 헛 따옴표냐 겹 따옴표냐 차이가 있잖아요. 이거냐 차이가 있잖아. 겹 따옴표는 명확하게 인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해석을 해가지고 인용이라고 해가지고 제목에 붙이고 무책임하게 누군가의 주장을 팩트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 그것도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의견은 의견대로 해야죠. 해석은 해석대로 하고 팩트는 팩트대로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지금 제가 제일 문제 중에 하나 있는 거죠. 명확하게 가짜인 경우는 가끔씩 가려지는데, 예를 들면 주장의 형태로 선동하는 것도 많습니다. 땡땡 기자가 누구하고 어디서 날강도 짓을 하는 거를 봤다더라. 근데 사실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봤다더라고 누가 말했다고 그걸 따옴표 쳐가지고 쓰면은 이게 허위 보도인가요? 진실 보도인가요? 이거 허위 보도예요. 누군가 말했다는 건 사실일 수 있지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누군가 말했다는 게 주요 팩트가 아니고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중요 팩트예요. 누가 말했다고 따옴표 쳐서 보도한다고 책임을 면해지는 게 아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심하게 그걸 해요. 심지어는 그렇게 말을 한번 해달라고 부탁해가지고 따잖아요. 주장을 사실처럼. 근데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좀 고쳐야 되겠다. 이것도 아주 나쁜 비정상 중에 하나예요. 민주주의의 기본적 질서를 위협하는 매우 큰 문제다. 그래서 제가 그런 점 때문에 내가 누구 기사가 미워서가 아니고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물려줄 대한민국 세계에 자랑할 만한 모범적 민주공화국이 이렇게 하면 훼손이 됩니다. 좀 위험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너무 말이 길었는데, 다음에 따로 한 번 더 하시죠. 기자회견을 가끔씩 네. 좀 자주 합시다. 자주 하겠습니다. 나 하고 싶은데 우리 사람들이 못하게 해요. 사고 날까봐. 아닙니다. 네, 2시간 50분 가까이 20명의 언론인들의 질문을 받고 대통령께서 직접 답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지난 1년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대한민국의 회복을 넘어 변화와 전환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국정의 방향과 비전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대체불가 대한민국,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로, 그 길의 시작도 국민이었고 그 길의 완성도 국민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